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에 도전하는 서율입니다. 1991년 3월 18일 중국 허난성 평정산시 시골 마을 한 밀밭 근처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했고 급히 몰려가 불을 끄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악취가 풍겨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일까요? 보니까 불에 탄 밀집 더미 속에서 시커멓게 불에 탄 사람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 서둘러 파출소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대부분의 증거는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남성이라는 정보만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더 끔찍했던 건 시신의 머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가슴부터 복부까지는 칼로 길게 찢겨 있었고 게다가 생식기도 사라진 상태였죠. 절개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거칠었는데 아마 범인이 급하게 훼손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먼저 경찰은 잘린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해서 인근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 결과 서남쪽으로 약 24m 떨어진 수로 안에서 남성의 생식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 24m 떨어진 오래된 우물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부패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서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이 졸려서 살해당했습니다. 사망 후에 범인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윗속에서 나온 바나나 껍질, 야채 찌꺼기 같은 음식물들로 봤을 때 피해자는 떠돌이 생활을 했던 불황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요,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마을을 일일이 방문해서 탐문 조사를 벌이는데요. 사실 사건이 벌어진 대백장촌, 인적이 드문 농촌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집안의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친밀한 사이. 그런데 이곳에서 실종자 있을 수가 없죠. 혹여나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누군가는 기억을 했을 텐데 목격자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경찰, 허난성 전역은 물론이고요. 인접한 후베이 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실었지만 소득은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은요. DNA 분석은커녕 CCTV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중국 경찰 또한 발로 뛰는 수사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흔적은커녕 피해자의 신원도 모든 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불특정인에 의한 불황자의 변사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종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1992년 7월 2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허난성의 동가촌이라는 마을의 인근 밀밭이었어요. 농부들이 새벽에 일을 나왔다가 밭 한가운데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번에도 시신은 나체였고요. 복부가 심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와 생식기는 사라져 있었죠. 부검 결과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망한 지 약 24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복부를 절개하는 데 사용된 도구는 날카로운 칼이나 도끼류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절개 흔적이 매우 거칠었어요.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안에는 곰팡이가 쓴 신발과 작은 통조림 캔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동시에 주민들 사이에선 얼마 전에 불황자들이 지나다니는 걸 봤다라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즉, 이번 피해자 역시 노숙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시 보면 이 사건은 앞서의 그 대백장촌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외진 농촌의 밀밭에서 시신이 발견됐고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남성이 피해자, 게다가 나체 상태로 복부가 절개되고 생식기, 머리까지 절단되고, 네, 딱 봐도 연쇄살인이죠. 중국 공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요. 대규모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1992년 8월 15일 인근 또 다른 마을에서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또 발견됩니다. 이번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남성. 세 번째 사건 이후 경찰은 허난성 전역의 기차역, 터미널,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아다니면서 불황자 및 노숙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지도를 펼쳐놓고 사건 발생 지역을 핀으로 꽂아가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모든 사건이 평정산시 남부 농촌지대에서 50km 반경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범인의 이동 반경이 넓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인은 지역을 잘 아는 인물로 추정이 가능했던 거죠. 이 정보를 토대로 경찰은 인근 지역의 전과자, 정신병자, 일용직 노동자, 전과자의 명단을 수집했고요. 교차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뚜렷한 용의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텐데요.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다른 가정을 세워봅니다. 범인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혹시 피해자와 비슷한 불황자가 아닐까? 그 또한 떠돌이 생활을 한다면 목격자가 없는 게 설명이 되니까요. 동시에 범인의 심리 분석도 진행합니다. 그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그의 수법인 복부절개와 생식기 절단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변태적 성향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을 자른 점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와 혐오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이에 11월 3일 또 추가 범행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신의 상태가 전과는 또 미세하게 달랐어요. 배와 생식기 절단은 동일했지만요. 손목에 결박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걸 해석하자면 범인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범행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쇄 사건은 줄줄이 이어집니다. 1993년 2월 4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고요. 같은 해 7월 고속도로변에서 버려진 창고에서 시신이 발견, 8월 논두렁에서 시신이 발견, 9월 산지 아래 밀밭에서 시신이 발견. 네, 이렇게 잇따라서 피해자가 발견되는 겁니다. 심지어 시신의 훼손 상태는 갈수록 잔혹했습니다. 복부와 생식기 절단면이 마치 뜯어낸 것처럼 더 거칠어지고 너덜너덜한 양상이었죠. 이렇게 연쇄살인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꼬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994년 1월 허난성 공안청은 특별수사반을 재정비하고 과학 분석을 도입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지금껏 발견된 모든 시신의 부검 결과를 정밀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사용된 도구, 절단 방향, 상처의 깊이 등등을 분석했던 겁니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범인은 항상 복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절개했습니다. 그가 오른손잡이임을 의미한 거죠. 또한 절개의 깊이와 패턴이 매우 일정했는데요. 모든 살인에서 동일한 흉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 뭔가 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냐? 이 질문에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죠. 범인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고
피해자들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이동 반경이 넓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범인이 자차를 이용하는지 기차를 타는지조차 경찰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1995년 초 범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루허현 인근 버려진 양계장에서 시신이 또 나온 거예요. 이쯤 되니 벼랑 끝에 선 경찰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예 범인을 유인하기로 한 겁니다. 작전명은 야수 사냥. 범죄 유력 발생지를 다수 선정하고 거기에 누더기 옷을 입고 떡진 머리를 한 채 불황자로 위장한 경찰들이 투입됐습니다. 다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악취를 풍기면서 길거리를 떠돌기 시작한 건데요. 또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중얼거리거나 아무나에게 돌을 던지는 행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미친 짓 같은 작전이 시작된 지 20일째 여전히 결과는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무더위 속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8월 4일 밤 11시 A 형사는 그날도 한적한 남관거리에서 미친 거지 연기를 펼치며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수상한 남성들이 포착이 됩니다. 2명인데 한 명은 깔끔한 옷차림을 한 남자고 다른 이는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요. 옷이 반쯤은 벗겨져 있고 맨발 차림인 거예요. 정신이 어딘가 온전치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A 형사는 이 조합이 뭔가 기이하다고 여겼고 신속히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죠. 남관거리 타겟 발견. 정상 복장 남성 하나, 발라 상태 청년 하나, 행동 의심. 즉각 본부는 대기하던 팀에 추적을 지시합니다. A 형사 또한 다른 형사와 합류를 했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은밀히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때 멀끔한 남성은 수시로 뒤를 돌아보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듯 보였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국도를 따라 5km가량 걷다가 순간 인적 없는 옥수수밭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멀끔한 남성이 다른 청년을 제압하더니 입고 있던 반바지를 억지로 벗기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형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문제의 남성을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존재는 허난성 출신 26살 리잔거였습니다. 체포 직후 그의 태도는 돌변하는데요. 이 거지 청년이 불쌍해 보여서 먹을 것을 사주려던 건데 왜 잡아가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그의 상의를 벗기는데 온몸에 긁힌 상처와 멍이 가득합니다. 이건 그동안 발생했던 연쇄살인에서 생긴 걸까요? 하지만 당장 이걸로 연쇄살인과 연관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봐, 네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미 다 알아. 우리가 그간 찾아낸 증거가 한가득이야. 1995년 8월 5일 끈질긴 저항을 예상했지만 그나마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에 리잔거는 항복하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간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정확한 날짜, 장소, 심지어 피해자의 외모와 특징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생식기와 머리를 절단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그에 앞서서 범인인 리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어왔다고 해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는데요.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폭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0대 시절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그 누구도 이것을 눈치채고 리잔거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인이 된 리잔거, 그는 마을 안팎을 떠돌며 은둔 생활을 해왔고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성과 첫 동성 성행위를 하게 되죠. 합의된 관계였지만 상대방은 소문이 퍼질 것을 걱정하며 역으로 리잔거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삽시간에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리 장관은 집단 조롱과 왕따에 시달렸어요. 이 일은 그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분노를 만들어냈죠. 성범죄 전과까지 생기면서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한 리 장관. 어딘가 이 분노를 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게 정신지체자나 노숙자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쟤는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잖아. 리 장관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에 살인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백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리 장관가 피해자들의 생식기를 절단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게 정력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동물의 생식기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사람 거면 더 세질까 해서 잘라서 술에 담궈뒀어요. 그는 남성의 고환으로 담금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정력이 좋아지길 희망했다고 해요. 실제로 리 장관의 집안에서 고환이 둥둥 떠있는 담금주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암시장의 밀매한 정황도 발견됐는데요. 정말 끔찍하네요. 검찰은 총 11명에 대한 특수강간, 살인, 사체훼손, 사체 유기 혐의로 그를 기소합니다. 1995년 9월 1심 재판에서 리 장관은 변명만 늘어놓는데요. 모두가 자신을 괴물 취급했기에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이유에 사회를 탓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그저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을 뿐이다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피해자 11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리 장관.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머지않아 1996년 초 사형은 비공개로 집행되었죠. 처형이 집행된 후 그의 일가 친척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연쇄살인범의 추악한 말로라고 할 수 있겠죠. 리 장관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을 넘어서 당시 중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약자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거죠. 또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실패하면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도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서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중국 대륙의 남동부 쪽에 있는 푸젠성의 최대 도시 샤먼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희대의 여성 살인마가 체포됩니다. 그녀의 정체는 45살의 여성 라오룽주였죠. 피해자가 무려 7명이었는데요. 그중엔 3살짜리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라오룽즈가 무려 20년간 끈질긴 도주 생활을 한 끝에 붙잡혔다는 점입니다. 그녀를 알고 지내던 그 도주 기간 동안 그녀의 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 여자 얼굴도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고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무슨 살인마야.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20년 동안이나 정말 그 잔혹한 본성을 숨기고 살아온 한 여성의 범죄와 또 도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라오룽즈는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유복한 유년 시절 보냈습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고요. 10대 때 착실하게 공부한 끝에 20대 초반에는 드디어 중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젊은 시절 사진만 봐도 그냥 참한 처자예요. 그런 그녀의 삶은 하나의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파즈잉이라는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남성은 라오룽즈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연상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에 또 아이까지 있었어요. 게다가 가까운 가족들조차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소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무장 강도죄로 8년의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과가 있었고요. 질이 좀 나쁘죠.
라우룽주와 파즈잉은 한 지인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요. 파즈잉이 이 라우룽주에게 접근을 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 라면서 가까워졌고 머지않아 또 사귀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라우룽즈는 이 남자의 전과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보였죠. 어머, 전과가 있어요? 멋있다. 에? 이게 무슨 이상한 반응이에요. 아무래도 너무도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범생으로 살아온 라우룽즈에게 약간 그 남자의 거친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연애를 지속했는데 당연히 양쪽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잖아요. 특히나 여자 쪽 반대가 심했습니다. 성실하게 교사로 살던 딸이 갑자기 10살이나 많은 유부남에 또 전과자랑 사귄다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하냐고요. 근데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결국 라우룽즈는 가족을 다 저버리고 또 교사라는 직업까지 버린 채 파지인과 도주를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6년 두 사람은 중국 장시성에 있는 난창으로 향하게 되죠. 사랑의 도피를 낯선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선택한 건 정말 막장이었죠. 우선 라우룽즈는 좀 외모가 예쁘장했잖아요. 그래서 유흥업소 매춘부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로 돈을 벌겠다가 아니었고요. 진짜 목적 따로 있었어요. 매춘을 하면서 돈 있는 고객을 만나서 그를 유인해 강도짓을 하고자 했던 거죠. 이건 파즈잉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고요.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에어컨 회사의 사장이었던 슝치라는 남성입니다. 라우룽즈가 이 남자 꼬셔가지고 우리 자취방에 가자 하고 유인을 해요. 이상 야릇한 분위기 속에서 이 남자의 경계심이 좀 사라져갈 무렵 미리 숨어있던 파징이 나타납니다. 사장 결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슝치를 막 협박을 해서 집 주소를 알아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남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바로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커플이 그 주소를 가지고 남자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아니 거기 가서 슝치의 아내와 3살 된 딸까지 살해했고 집안 다 뒤져가지고 20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3,300만 원 훔쳐서 도주하게 되죠. 아니 이거 전개가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무슨 하루아침에 이런 살인 강도짓을 하냐고요. 이후 두 사람은 난창에서만 2명을 더 살해합니다. 이때 타깃은 손님이 아니라 라우룽즈와 함께 일하던 매춘 동료들이었어요. 막 살갑게 굴어서 친해진 다음에 집으로 끌어들였고 이후의 방식은 동일했죠. 그렇게 여러 명이 지금 죽어나가니까 이 지역 공안도 경계를 합니다. 단속을 강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나서 검거할 좀 위험을 느낀 것 같아요. 바로 다른 도시로 이주했죠. 그렇게 1996년부터 99년까지 광저우, 윈저우, 난닝을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구하려고 막 닥치는 대로 강도살인을 이어갔고요. 그러다 1999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도시는 아누이성의 허페이였는데요. 여기에서도 라우룽즈는 역시나 매춘부 역할을 담당했죠. 그녀는 한 노래방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젠화라는 손님을 유혹하는 데 성공해요. 늘 그랬듯 저희 자취방 가실래요? 하고 유인을 했죠. 거기서 흉기를 든 파즈잉이 공격했고 두 사람이 피해자를 결박합니다. 아니 막 고문을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인제나가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라우룽주는 너 그러면 집 주소라도 내놔 하고 캐묻게 됩니다. 이때 인제나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죠.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니까요. 절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때 파즈잉은 더 잔혹한 방식을 택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어디다 걸어요. 저희 집에 좀 열쇠가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수리공이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지금 피해자 앞에서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사실 이건 협박용,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었죠. 그걸 그냥 바로 살해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살해를 여태까지 해서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너도 똑같이 이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 주소 내놔.
이런 극한의 위협을 느낀 인제나가 결국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급하게 1만 위안, 한 180만 원 정도를 준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즈잉은 돈을 받으려고 인제나의 자택으로 향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라오룽주는 인제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자취방에 함께 남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둘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남성 파즈잉이 인제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아내도 자식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순간 수십 명의 막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그를 둘러쌉니다. 공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연락을 받은 인제나의 아내가 눈치를 채고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날 검거는 꽤 험악했어요. 총격전이 벌어졌고 파즈잉은 막 거세게 저항했고요. 그러다 끝내 붙잡혔는데 이때 그는 모든 범행은 나 혼자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2인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강도살인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공안이 1996년 난창 때부터 계속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오룽주가 공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자 파즈잉이 말을 바꿉니다. 사실 라오룽주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건 맞지만 그녀는 이미 자살했다고 말해버리죠. 서둘러 공안은 인제나가 붙잡혀 있다는 그 라오룽주의 자취방으로 달려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죠. 그리고 라오룽주는 없었습니다. 빠르게 도주한 거예요. 이후 검거된 파즈잉은 계속해서 인제나 내가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말을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공안은 라오룽주가 인제나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거다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된 거죠. 파즈잉은 살인, 납치, 강도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감형의 여지 절대 없고요. 바로 사형받았어요. 그리고 1999년 12월 총살형이 신속히 집행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라오룽지에 대한 진실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행방도 묘연했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후 도망자 신세가 된 라오룽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짜 신분증 취득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다시 유흥업소에 취직을 해서 매춘부로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잖아요. 지금 자기는 지병수배가 됐으니까. 몇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감행했고 외모를 바꾸게 되죠. 그 덕에 라오룽즈가 사실상 공안의 눈을 피해서 무려 20년 가까이 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 덕에 라오룽즈의 꼬리가 잡히게 되는데 지난 2016년입니다. 그녀가 중국 전역을 이미 여러 곳을 돌았어요. 그러다 결국 이 샤먼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또다시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이번엔 쉐리라는 가명을 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녀를 알던 사람들에 따르면 워낙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동료들, 손님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모두들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도 배려 잘하고 또 성격은 대범한 면도 있고 언변까지 뛰어나요. 이런 칭찬을 듣고 산 거예요. 그러다 얼마 후에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부자 남자친구를 하나 이제 사귀게 되죠. 이 남친이 너 이제 유흥업소 그만둬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이런 약간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 그만두고 정말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됩니다. 이때부터 라오룽즈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명품 사고, 비싼 걸로 치장하고, 남친한테 용돈 받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비싸서 감히 생각도 못하는 특이한 악기 수업에 가고 또 그러다 취미로 그림 그리고 또 시간 남을 때는 강아지 산책하고 약간 뭔가 부잣집 사모님 놀이에 심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 살인마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그런 잔혹 행위는 정말 까맣게 잊고 그냥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안은요. 여전히 그녀를 검거한다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체포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이유가 있는데
라오롱주를 지금 지난 20년간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중국의 수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AI를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 유독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걸 통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거나 또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얼핏 보면 평범한 CCTV 화면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얼굴에 딱 초점이 맞춰지고 그 옆으로 즉각 성별, 나이 이런 인적 사항이 떠올라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시스템에다가 수배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면 단 3초 만에 그 사람과 일치하는 사람인지 그 얼굴이 맞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노화, 성형으로 인해서 얼굴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당사자를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와, AI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을 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 이후에 중국에서는요, 이 AI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장기 수배자들을 놓고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 덕에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콘서트장이었어요. 이 콘서트장에 관객이 6만 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막 자기 자리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CCTV를 딱 달아가지고 한 수배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리고 그 중국 주요 수배자, 그 가운데 라오룽주는 정말 넘버원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2019년 11월 28일 라오룽주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AI 알람이 울립니다. 샤먼에 있는 한 쇼핑몰에 라오룽주와 유사한 안면이 있는 사람이 포착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라오룽주 얼굴은 옛날 얼굴이에요. 성형 전이었고요. 근데 AI가 이거 유사합니다 라고 포착을 했고 그 일치율이 실제로 97%였습니다. 즉각 공안이 현장에 출동했죠. 그리고 먼저 이 여자가 라오룽주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좀 주십시오 요구를 했어요. 그녀는 너무도 당당하게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죠. 경찰도 좀 주춤을 하는 듯 했는데 얼마 안 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서 드디어 라오룽주 검거에 성공합니다. 정말 20년 만의 쾌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난관이 남아있죠. 그렇게 붙잡혀온 라오룽즈가 범행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은 파즈잉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거다. 나는 범행을 하라고 하는 파즈잉, 그에게서 도망치려고도 굉장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들켜서 탈출에 실패하고 또 툭하면 폭력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남자는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라는 거예요. 막 눈물로 구구절절 호소를 하죠. 이게 시간도 꽤 오래 지났고 또 파즈잉마저 사형당해서 없는 상황에서 이 진실을 밝히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줬냐?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과거에 두 사람이 2인조로서 막 살인하고 강도짓 했잖아요. 그때 뺏은 돈을 어디다 썼냐 보니까 이 라오룽주 여성이 사치품을 사는데 거의 쓴 게 확인된 겁니다. 아니 훔친 돈 네가 다 썼는데 네가 정말 공범이 아니라고? 네가 정말 거기에 강요로 탈출도 못하고 폭력 아래 있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과거에 피해자를 협박할 때 썼던 쪽지가 발견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너 돈을 한 푼이라도 빼돌리면 죽는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필체를 분석했죠. 지금 증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라오룽주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선생님이었으니까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에 완전 꼬여 들어갔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온 증거들은 아니야. 이 라오룽주 이 여자도 이 범행에 굉장히 많이 가담한 거예요. 결국 그녀의 이런 얄팍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녀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죠. 재판부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범죄 수단이 너무 잔인하고 또 목적도 악랄하다. 얘한테는 관대한 처벌은 절대 내려져선 안 된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라오룽주의 전 재산 몰수하라고 명령했고요.
그녀는 재판을 받는 내내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제발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속죄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까지 애원을 했죠. 그걸 근데 귀담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8월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중국에서 그녀의 사형은 확정됩니다. 판결 당시 라오룽즈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긴 했지만 죽을 만큼의 죄를 짓진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오열을 하는데요. 와, 범죄자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마 20년이 지나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좀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3살짜리 어린애 포함해서 총 7명이나 죽였어요. 근데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형은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12월 18일 그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한편 라오룽즈가 체포됐을 당시 그녀의 정체를 모르던 그녀의 그 스폰서 남자친구, 부자 남자친구는 굉장히 큰 충격에 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여자친구 라오룽즈는 품이 있고 우아한 여성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산 걸까요? 아니 살인마인데요. 이 남자는 그냥 상상도 못한 거죠. 본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돈 받고 사랑받고 살아온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라오룽즈가 어렸을 때부터 교사였고 성실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남자친구가 전과자라고 하는 것에 그녀의 반응. 너무 멋있다. 이거부터가 문제의 조짐이 보였던 거죠. 오늘 스토리는 한국에서 중국판 신창원의 최후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20년간 도주한 것도 대단하지만 AI 기술로 정체가 탄로났다. 이게 좀 큰 이슈였어요. 조금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은 사실상 휴대폰을 소지한 모든 사람의 얼굴과 생체 정보를 국가가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중국 전역에 감시 카메라 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결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좀 부작용을 이제 암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온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범죄자들이 숨을 곳을 찾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진심을 다해 속죄하겠다던 라오룽즈.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글쎄요. 속죄할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애를 쓰고 성형까지 해가면서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